접경 협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접경 거버넌스의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유형을 그 지형에 따라서, 즉 강이냐, 바다냐, 호수냐, 어디에서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접경 거버넌스의 좀 유형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기준으로 접경 거버넌스의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왼쪽의 기준은 제도화 수준인데요. 높은 제도화와 낮은 제도화의 차이는, 높은 제도화는 협력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접경협력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니까 국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반해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을 우리가 높은 제도화라고 부르고요. 그 경우에는 대체로 중앙정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낮은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달리 법적 기반 없이 느슨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협정 없이 오랫동안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지방정부보다는 시민단체가, 즉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낮은 제도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협력 유형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영토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경선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서로 간의 영토 분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여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능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경선이 없거나 혹은 국경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협력이 그런 국경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국경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능적 협력 혹은 탈국경적 협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나 주민단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형별 사례를 보게 되면요. 라인강 상류 협력의 경우에는 강이라고 하는 지형을 두고 접경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은 국가와 국가 간의 자연적 국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적 협력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영토적인 분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토적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즉 상호 간의 국경협력 조약도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발트의 환경협력은 바다를 중심으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안 지역은 해양 영토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 바다 자체가 분할의 기능과 또 동시에 연결의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나의 영토로서 나누기는 어려운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안 부분은 해양 영토지만 또 넓은 공해라는 영역이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공해에서는 국가들이 또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콘스탄츠 호수 협력의 경우에는 호수를 기반으로 한 협력인데 호수는 국제법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소유할 수 없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능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탈국경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기반을 가지기는 어렵고 또 민간단체와 같은 그런 지역의 행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입니다. 한반도 접경협력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정부는 제2외교 정책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좀 긴밀히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정부가 접경협력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와의 조율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게다가 그 접경 지역이 어떠한 지형을 가지고 있느냐, 즉 강이냐, 호수냐, 혹은 바다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협력 모델이 필요하고요. 또 이 접경 협력은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유형의 거버넌스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층적 연결망인데요. 상당히 개방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최대한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또 다른 또 지방정부, 그리고 또 시민단체, 또 심지어는 뭐 국제기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런 개방적 형태를 가져야 되고, 이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잘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층적 연결망이라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적인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서로 공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는 접경협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접경협력은 그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 조직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력에 대한 목표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유연성인데요. 제도화 수준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참여자들이 공식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가능해야만이 그러한 접경 거버넌스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참여하는 관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핵심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핵심 조정자는 각 참여자들에게 역할도 배분하고 또 그들이 이 접경 협력을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피드백을 주므로 해서 그들의 태도나 정책을 좀 개선하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남북 간의 접경 협력에 대한 장애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북한의 반대입니다. 북한은 DMZ를 국제기구에 등재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시도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남한이 취해왔던 접경협력은 주로 DMZ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의 반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 한국 정부는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 신청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생태 보존보다는 지역 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런 좋은 일에 접경 주민들은 당연히 뭐 지지할 것이다, 찬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접경 주민들의 반대에 이제 부닥쳤던 것이죠. 따라서 지역 주민의 설득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 보전이나 접경 협력이 이 낙후한 접경 지역을 개발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평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관광 수익을 높일 수 있고 또 친환경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설득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적합한 사업 구상도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환경 인식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북한이 국제환경보호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산림보호라든지 환경보호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환경보호협약에 가입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제협력을 좀 모색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사회로 혹은 정상적인 국가로 좀 인정을 받고 싶은 뭐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개의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를 했고요. 그것은 금강산,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이렇게 5개의 지역이 오늘날 국제적인 등재가 되었습니다. 남북한 접경 협력을 막는 근본적인 걸림돌을 말씀을 드리면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 간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대립, 즉 현재 휴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 접경 협력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이 DMZ 지역이 협력이 아니라 하나의 경계선 혹은 분단선으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제안이나 구상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그에 따른 대북 제재가 접경 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이제 북한의 물자를 반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접경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적인 토대가 좀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그동안 동해 철도 도로 그리고 서해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은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 아무런 진전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또 북한의 경우에는 접경 협력을 찬성하는 대신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재개하는 것을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과 금강산을 통한 어떤 수익의 대가로 접경 협력에 찬성하려고 하는데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접경지대 협력 사업이 몇 개 추진된 것이 있는데요. 9.19 평양 공동선언과 그 후속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남북한이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그래서 한강 하구 공동조사도 실시하고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도 하고 또 DMZ 내 일부 지피를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시 이 사업들은 다 중단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 남북한 간의 접경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중앙정부의 노력, 그리고 좀 높은 제도화가 절실히 지금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